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쓰기로는 first 네. 옵션은 네. 포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들어간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라도 살리자라는 거. 그게 사실 남는 걸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최고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우리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뜨끈뜨끈하게 지금 인쇄소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책이 그냥 뜨끈뜨끈합니다. 바로 공식 출간일이 내일이에요. 심지어는 네네. 녹화 기준으로 하면은. 바로 나온 책이 이제 왔는데 반도체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이제 이주환 박사님께서 책을 직접 쓰셨는데 책의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와 세계 반도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는 가장 그 산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 읽어봤거든요. 예, 파일을 통해서 이제 다 읽어봤는데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쓰셔가지고 반도체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있고 뒤쪽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부터 이제 문제적 저술이 좀 시작되시더라고요. 논조가 사실 굉장히 좀 충격 먹었는데 파운드리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조를 쓰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충격 먹었어요. 근데 또 사실 또 뒤로 가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네. 또 반전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보면 현재로 보면은 앞쪽에 논조가 맞는 거고 네네네. 시작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니 지금 어려운 건 당연하고 예.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지만 조만간 큰 기회가 온다. 파운더리. 인텔도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쵸. 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럼 마땅히 TSMC를 견제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현재.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기업들한테도 뭐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부터 잘 하기만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암울함과 미래의 희망이 좀 공존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파운더리 시장의 이야기는. 예, 네네. 초반에 그 반도체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의 치킨 게임에 대해서 쫙 저술을 해 주시면서 일반적인 우리 연산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이제 큰 업체는 3개 정도만 남아 있고 뭐 낸드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D램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D램 시장이 더 크니까 현재 D램은 뭐 3사 체제가 완전히 확고히 구축이 된 상황이죠. 완전 과점이 됐는데 이 상황이 된 게 이미 12년 전인 거예요. 네. 12년 전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역선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자주 눈에 띄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도체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세트 업체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부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아직 굉장히 크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부품 가격은 그냥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주도권을 잡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메모리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담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격 담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 과잉 이슈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사이클은 지금 최근까지도 이어졌고 아마도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3사 중에서 하나가 망해서 2사 체계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완화될 수는 있죠.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3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3사 체제가 무너지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두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하는 건 아무도 원치 않을 거고 네네. 미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메모리 업체가 지금 마이크론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인텔을 살려야 하는 것만큼이나 마이크론을 살려야 되는 절박함이 있어서 결국엔 이 3사 체제가 뭐 2사 체제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메모리는 비메모리에 비해서 여전히 공급 변동성이 클 것 같고 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 책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특별히 마이크론의 M&A사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이크론의 이제 최근의 행적을 보면 원비 공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원비 공정에서 조금 추월을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얘기긴 네. 합니다만은 그 혹시나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뒤처지고 마이크론이 약진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앞지를 수도 있을까요? 기술력이라는 것과 양산 능력은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 네. 현재 삼성전자 사실은 1A에서 1B로 가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서 네네네. 고전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설계부터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쟁사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1G를 지금 양산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가 뒤진 상황이고요. 네네네. 여기서 지금 한 세대 뒤진 거를 따라잡으려면은 1B를 사실은 1대 정도만 확인하고 스킵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HBM이랑 비슷한 것 같아. HBM에서 지금 4세대, 5세대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납품에 계속 원활하게 되지 않고 뭐 일부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래서 삼성전자로서 HBM4로 바로 직행하는 방법. 지금 3나 3E에서 굳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빨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4를 경쟁사와 비슷한 시점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른 기업들 다 사주겠죠. 엔비디아가 일단 오케이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D램도 지금 1B 시장이 이미 작년에 거의 메인이었었고 그래서 HBM 4세대, 5세대에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다 1B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B가 잘 안 되니까 1A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A로 구성하는 HBM 5세대와 1B로 구성하는 HBM 5세대는 퍼포먼스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다음 벽을 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결국 원C가 들어간 HBM4 그다음 원C를 바탕으로 한 뭐 GDDR이 됐던 LPDDR이 됐던 뭐 7세대가 됐던 이쪽으로 지금 바로 가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중간 단계 지금 잘 안 되는 것들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사실은 한 단계를 건너뛴다는 게 양산으로 가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공정 기술의 변화, 때로는 이제 소재 변화도 생겨서 그거를 검증을 하고 가는 거예요. 팔진 않더라도. 그래서 양산까지 일단 가보긴 해야 됩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굳이 이걸 외부의 판매 비중을 높이려는 전략보다는 HBM4와 D램으로 하면 1C에 타겟팅을 해서 올 연말께 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갭을 좀 상당히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선순환이 되면은 내년도 되면은 숨통이 터질 수 있겠죠. 그 책에서는 이제 그 뒤쪽에 흥미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의 등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중국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장했다.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도 약간 하는 메모리 얘기는 많이 안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톤들이 나오는데 중국 업체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중국 시장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일단 저는 점점 분리되는 추세잖아요. 본의 아니게 미국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하면 아마 미미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어떻게 떠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 업체들보다는 로컬 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질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가 경쟁이 일단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정부의 지원과 암암리에 정책적으로 중국 내에 있는 수요자들, B2B로 가는 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이제 국산을 써라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반강제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 중국 시장 내에서의 중국 기업들 점유율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 소비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거죠. 50%가 넘으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비하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절반을 55에서 6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즘 조금 낮아졌지만 55% 근처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중국의 폭스콘을 비롯한 수많은 그 제작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유하는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메모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모바일로 들어가는데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결국 중국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PC나 노트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제조는 결국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HBM4가 있고 엔비디아 칩이 있지만 그거를 최종 고객 뭐 아마존한테 갈 때는 그 칩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서버 렉을 장착하는 기업들이 중국과 대만에 또 대거 포진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죠. 다양한 제품에 끼워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라는 게 고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점유율을 잃는다는 얘기는 결국 글로벌 점유율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미국에서 아무리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도 중국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 모든 완제품 공장들이 다 중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책 말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실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서 소화해줄 반도체 하나도 없으니 그거 미국에서 만들어봐야 배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해요. 반도체를. 뜻밖에도. 그 수출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반도체를 하더라도 결국엔 아시아 거는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면 일단은 제조 원가는 분명히 많이 비싸질 거예요. 네네. 이게 뭐 글로벌리 나오는 팹 유지 비용으로 해도 28% 이상 비싸다가 나왔는데 그거는 가동률과 일드가 한국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유지 비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생산을 했을 때 생산 코스트는 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진 않을 거거든요. 미국에서. 게다가 지금 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의 평균 임금이 68,000달러대인데 다른 나라 뭐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낮고 10분의 1 수준. 네, 10분의 1이고 뭐 베트남 더 낮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국도 그거보다 좀 낮고 한 80%. 한국과 유럽이 비슷한데 한 70%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면은 일단 마진율이 확 축소가 돼요. 제조 원가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물류병이 또 발생해. 네. 아시아 지역으로 또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보통 배로 안 하고 부피가 작으니까 비행기로 하니까 그렇죠. 항공 비용이 훨씬 비싸잖아요. 선박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 발생하고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관세도 발생할 수 있죠. 네네. 현재는 ITA 협정 때문에 반도체 관세가 없지만 중국에서 이제 트리거를 빵 당겨버리면 중국에서도 관세를 먹이기 시작해버리면 네. 그럼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취급에 관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먼저 시작을 하면 네. 없던 관세도 생기고. 근데 어차피 뭐 미국에서 만들어봐야 미국에서 아이폰 만드는 거 아니니까 소모해줄 수 있는 거는 써줄 수 있는 반도체는 별로 없는 거고 미국에서 없죠. 댐리스 위치니까 미국에서는. 네네. 결국에는 대만 아니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네. 일부 한국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베트남 말레이시아인데 어쨌든 미국이 아니라 훨씬 뭐 10,000km 이상을 더 이동을 해서 물류를 해야 된다는 거. 예. 거기 가야 고객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고객들은 다시 또 미국으로 보내더라도 이제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네네. 우린 팔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미국의 투자와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보조금의 한계 실제로 제조 원가 비싸지는 것을 얼마만큼의 상쇄되는 포인트가 올 거냐. 제가 볼 때 한 미국에서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7년이면 다 없어지고 그다음 미국에서 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3년 반이면 보조금 받은 거와 제조 원가 올라가는 게 상쇄돼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제조 원가가 비싸진 만큼만 남는 거죠. 보조금은 다 이미 상쇄돼 버렸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과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 하는 것과 마진율이 엄청 차이 나니까 다운턴이 돼버리면 무조건 적자예요. 이게 업턴에서도 흑자가 날까 말까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제조 원가라면.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지금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근도 주고 했지만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타 방송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다. 반도체 공장의 수명은 30년이다.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는 지금 뭐 반도체에도 관세를 먹이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백악관 주변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래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관세로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부가세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근데 부가세 10%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 관세를 먹일 수 있고 최대 2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관세가 없는 건 50%, 60%까지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원가에서 뭐 우리나라보다 순수 인건 미만도 43%가 비싼데 그냥 관세 물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싸요. 관세가 없지 않고 관세가 있다고 해도 관세가 한 50%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사실은 관세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것도 사실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제 표로 정리했잖아요. 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을 어디에 짓고 있느냐. 미국에도 일부는 짓지만 상당 부분 다 아시아에 짓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합병시켰던 공장도 대부분 아시아권. 다 아시아권. 일본의 생산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국보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최근에도 일본에 또 새로운 공장 짓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 2024년조차도 마이크론이 새롭게 중국에 또 패키지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무리 뭐 당근을 주고 채찍을 해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계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아시아에다 짓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있는 건데 굳이 아시아 국가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옆에 원래 고객이 있는데 네. 미국에다 짓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 분석입니다. 그럼 한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뭐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공장보다는 오히려 뭐 그 D램조차도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거는 미국에 보내는 게 그런 정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설계 강국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쪽에 유능한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재들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설계 자회사 같은 것들 미국에 설치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들이 한국에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돈을 많이 줘도 안 오는 이유가 네네. 그럼 미국에서 근무해라고 하면은 삼성 정도면 적당한 페이만 보장된다면 매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사실은 설계 쪽에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설계와 마케팅 조직들은 미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공장을 짓는 거는 우리가 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리트가 별로 안 보이니까 네.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이 또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나마 있던 메리트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이런 면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대조적인 그 스탠스잖아요. 지금 미국 투자에 대해서. 그렇죠.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보조금 금액도 훨씬 많은데 네. 하이닉스는 그냥 패키지, 최첨단 패키지만 하겠다고 10분의 1 정도 수준의 투자와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책에서 개수했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논리대로 한다면 하이닉스의 선택이 좀 더 지혜롭다고 보이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책에서 이제 여러 번 우리의 그 반도체의 패권에서 살 길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구분을 해드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땐 너무 나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락 폭이 너무 크다. 그 누적해서는 분명히 성장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좋을 때 뭐 40 몇 프로 올라가고 나쁠 때는 거의 한 40%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버리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으니 좀 다른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통은 이제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은 메모리, 비메모리라는 구분이 아니고 7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반도체 통계를 주로 내는 국제기관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메모리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메모리도 물론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반도체인데 굳이 기능상에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약간 두뇌 역할인 거잖아요. 전체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좁게 해석을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밖에 없어요. 인텔의 CPU 같은 거. 심지어 GPU도 CPU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뇌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누가 혹자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PU가 두뇌고, 그러니까 사령관이고, GPU는 계산기다. 그래서 CPU 하나가 한 1000개, 10,000개의 GPU랑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것 뿐이다. 근데 계산기를 CPU로 쓰기엔 너무 낭비다. 그래서 싸고 효율적인 GPU를 쓰는 것 뿐이다. 현재 AI가. 근데 앞으로 AI 수준이 높아지면 그 계산기만으로 될 거냐. 그때는 과학자 1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뉴로몰픽도 얘기는 하는 거고 CPU가 더 비중이 커지는 AI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보면 GPU까지도 우리는 보통은 뭐 로직 기능, 로직 IC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로직 IC까지도 일종에는 이제 두뇌 기능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상을 하시니까 로직 IC까지 포함해봤자 그 2개 정도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아날로그는 우리가 자연적인 신호, 열이라든가 소리라든지 영상, 빛 같은 것들을 이걸 컴퓨터에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변화시켜주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 그러니까 변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니까 두뇌가 절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광학. 이거 정말 빛에 대한 거, 이미징을 만드는 것들. 이것도 두뇌가 일 수가 없는 거고. 센싱.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것들. 이것도 두뇌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반도체라는 건데 이거는 뭐 가전제품 같은 데는 아주 단순한 구조일 때 독자적으로 간단한 연산조차 할 수 있는 컨트롤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뭐 두뇌까지는 아니고 정말 단순한 개별 반도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메모리라는 반도체를 얘기하려면 메모리를 제외하는 거를 비메모리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6개나 되는 중에 뭘 말하는 건지 비메모리를 강화해라. 뭘 강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책에도 말했지만 이거 똑같아요. 자동차 어느 날 CEO가 우리 여지까지는 승용차에 우리의 모든 주력을 했으니 이제 상용차 시장에 집중을 하자.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가 했으나 이제 비메모리 하자. 자, 그럼 마케팅 조직에서 이제 마케팅 전략사인데 상용차.
택시를 말하는 건가? 네. 버스를 말하는 건가? 그렇죠. 트럭을 말하는 건가? 예. 공유 수단을 말하는 건가? 네, 네. 그걸 알아야 마케팅 누가 경쟁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 조직 네. 연구를 해야 돼 이제. 트럭을 개발해야 되는 건가? 버스를 개발해야 되는 건가? 오토바이 개발해야 되는 건가? 드론인가?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를 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네.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우리의 메모리 특성, 잘하는 특성을 살려서 메모가 아닌 쪽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연구를 해서 네. 전문가들이 뭔가 제안해 주려면 그게 바로 로직 디바이스다,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네, 네, 네. 뭐 그게 바로 아날로그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구체적인 전략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럼 현재 아날로그 시장은 누가 집권을 하고 있는가? 걔네들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 네. 거기에 따라서 뭘 갖춰야 되는가?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액션이 갈 수 있는데 비메모리를 잘해라, 비메모리를 강화해라라고 하면 그 다음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성장성이 그나마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제일 좋지도 않아요. 로직 IC가 요즘은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GPU 성장도 최근 짧게 보면 오히려 메모리보다 더 성장성이 좋기도 해서 네. 규모가 크냐? 규모도 로직 IC가 더 커요. 네. 그 다음에 빠르게 성장으로 보면 최근에는 센서나 옵토 쪽이 훨씬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우리가 잘하니까 네. 그래서 메모리를 100% 하는 거는 위험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적정한 7개의 반도체 중에서 비중을 어떻게 하면 성장성도 잡고 그다음 변동성을 작게 축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던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최소한 로직이 30% 이상은 돼야 됐다. 메모리는 40% 밑으로 낮춰라. 뭐 네. 그다음에 뭐 아날로그는 뭐 10% 정도 가져가라. 이 얘기가 있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경우에 네. 굉장히 좋은 사이클 모양이 네.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또 사정이 있는 거니까 본인들의 강점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광학 센서 CMOS라고 표현되는 걸 소니 다음으로 맞습니다. 잘하고 세계 있으니까. 2위고 시장률은 예. 2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소니 시장을 막 뺏어오는 개념. 삼성전자로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랑 좀 다른 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메모리와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해왔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AP는 지금 자사 액시노트가 사실은 네. 직접 설계하고 또한 제작을 했던 그렇죠, 그렇죠. AP니까 모바일에서 이제 CPU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거든요. 네네. 그것도 있고 로직 IC 쪽에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광학 쪽에서도 지금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에서 쓰는 DDI라고 하는 거 네, 네. 드라이빙을 해주는 IC가 네네. 드라이빙 IC도 있고 이런 것들 경험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물론 시장 비중을 크진 않지만 그렇죠. 경험이 있고 현재 그것을 해본 엔지니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짤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전에는 로직 파트가 있었는데 네, 다 팔아먹었죠. LG가 갖고 있고 네. 현대전자도 있었는데 네. 합병하면서 지금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분사해서 매각한 상태여서 네. 자회사로 다시 파운드를 뒤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그 레거시 공정을 이용하는 제품들이어서 네, 네, 네. 지금 그러면서 정말 SK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메모리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험치도 지금 없고 예, 예. 설계 경험이나 뭐 공정 경험을 했던 분들을 다 지금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뭐든지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작은 회사라도 빨리 뭔가 파트너십을 얻고 나서 조금씩 실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대규모 투자를 바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처음에서의 전략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가져야겠다는 건 뭐 10년 후를 짜더라도 네. 그거를 첫 스텝은 경험이 있고 그 자산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네. 다 매각해버리는 하이닉스는 좀 출발선이 다를 수가 있어서 네. 구체적인 전략은 전술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도 함몰 비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이거 어떡하지? 중국 칩 받아가지고 뭐 3나노 공정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2030년 1등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너무 크게 꾸는 바람에 잘했으면 뭐 더없이 좋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좀 꼬인 거예요. 스텝이 완벽하게. 그럼 여기서 앞서 모두에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파운드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감합니다 지금. 지금 매몰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될지는 뭐 제3자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좀 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예. 사실 내부의 소수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쓰기로는 퍼스트 네. 옵션은 네. 포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들어간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라도 살리자라는 거. 그게 사실 남는 걸 수도 있다. 왜냐면 장비 같은 건 어떻게든지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TSMC 잘 꼬셔도 너네 한국에 공장 지을래? 우리가 싼 값에 넘겨줄래? 햅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연의 경쟁의 핵심인 D램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올해 설비 투자 우선순위도 지금 파운더리는 확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몰 비용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투자 중단해버리고 네. 일단 아예 털어버리는 게 저는 네. 베스트 초이스라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투자 비용이 너무 크고 여러 개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기 어렵다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그냥 작년 재작년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M&A 얘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글로벌 파운더리였었거든요. 네. UMC는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TSMC 또 바로 지쳐있고 뭐 이렇게 대만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차라리 미국 기업인 글로벌 파운더리를 인수하고 거기서 독과점 이슈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근데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글로벌 파운더리에서 인텔만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상장을 유지를 하면서 네. 사실은 저와 비슷한 거죠. 브로드컴이 사실 싱가포르 기업인데 그렇죠. 미국 기업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보시면 나스닥 투자하시면 알 거예요. 네. 브로드컴의 코드명 네네. 아바고. 야바고죠. 네, 그 싱가포르의 본사 아바고인데 네. 아바고가 주인이에요. 근데 브로드컴 미국에서 상장하고 그 이름과 본사를 뉴욕에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하고의 합병 혈압 심사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싱가포르 기업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 인수할 때 비슷하게 네. 우리는 여전히 미국 기업을 유지해라는 스탠스로 모양적으로 하면서 네. 하면은 굉장히 미국의 반감도 줄일 수 있고 투자도 많이 하겠다. 네. 지금 왜냐하면은 글로벌 파운드의 공장이 다 싱가포르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에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백악관에서 받아낼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 기업들의 고객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맨 땅에 헤딩하는 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UMC 글로벌 파운드들이 다음은 이제 SMIC예요. 중국 기업 네. 건너뛰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다 확 작아져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작은 애 중에 두 개는 또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인수할 만한 대상으로 사실은 후보자로 들어가기에는 마땅치가 않아서 예. UMC하고 글로벌 파운드인데 그래도 미국 기업이 글로벌 파운드가 낫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를 사실은 저는 마음속에는 찍고 네. 있었던 거였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인텔의 차기 CEO로 지금 현 글로벌 파운더의 회장이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합병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 근데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찍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파운더를. 네. 인텔 TSMC와 어떻게 엮어가지고 미국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네.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하겠다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타임이 늦어지면서 초이스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굉장히 업력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고객풀이 확고한 기업을 인수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네. 네. 거기는 지금 사실은 공정이 다 훨씬 레거시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의 3나노하고는 지금 매칭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서비스인 파운더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네.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요. 네네. 근데 그거를 독학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오랜 업력하고 탄탄하게 가지고 현재 기술력이 내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를 인수를 해서 네. 거기에 오히려 나의 리소스를 붙이면서 커가는 전략이 지금이라도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독자적으로 해볼래라고 하면은 네. 지금의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극복돼도 이게 사실 언젠가 또 다시 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들어간 비용 생각하지 말고 접어라고 네네. 차라리 그 역량으로 차세대를 준비해라. 메모리와 프로세스의 기능을 함께하는 멀티칩을 지금 차라리 그쪽에 힘을 실어라는 거고 근데 너무 메모리 비용이 커서 그건 조금 어렵다면은 지금이라도 독자 생존보다는 빨리 네. 누가 됐든 빨리 M&A를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저의 이제 뭐 조언이자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삼성전자 엔지니어, 인텔 엔지니어 하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하신 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ARM의 그 시스템을 갖고 와서 쓰자. 대신에 이제 비용을 한 1,000억, 2,000억? 뭐 이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돈을 왜 들여? 우리가 직접 하지? 이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이후에 스텝이 꼬인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그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는 맞는데 이 난이도가 이게 좀 극상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합종연행,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같이 하는 이런 개념을 삼성전자가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뭐 그냥 뭐 300조, 400조짜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리 하기엔 무슨 TSMC처럼 1,000조 이상의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확장 전략을 좀 다른 측면에서의 확장 전략이 진짜 좀 필요하다. 꽤 정서상의 혹은 문화적인 사실은 그런 틀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네.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솔직한 말이지만 제가 대기업에 여기저 다 대기업만 다녔으니까 아직까지 네. 하나같이 놀랐던 게 정부 포함해서 정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니까 네. 제가 사실은 뭐 LG그룹에 있었고 네. 현대그룹에도 있었고 하나그룹, 정부, 포스코그룹 다 대기업만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느꼈던 거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네. 이거 완전 구멍가게 시스템이네. 의사결정 방식, 네.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위 CEO까지 올라가는 과정, 네. 그거를 대응하는 조직 내에서의 반응이라고 할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동료들 간에서의 그 분위기,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인데 라고 깜짝 놀라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예. 이게 글로벌 기업이 왔는가? 네. 매출이 몇백 조 되고 그냥 세 개의 지점이 10여 군국에 진출한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은 규모가 크다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얼마나 선진된 시스템과 의사결정 체계와 그다음에 그 조직을 구성하는 직원들의 마인드, 셋들, 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는 모습들이 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까지 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다 낙하산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네. 다 특채, 뭐 공채로 들어가도 네.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네네. 그 얘기는 들어가서부터 저는 사실은 질시와 일부 선망과 일시 견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 같은 데서 정말 인재들을 외부에서 한다고 해도 이 인재가 여기서 자기 역량을 필 수가 없어요. 생존이 안 됩니다. 네. 네. 하려면 아예 그냥 조직 자체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 유능한 스타트업 사장과 그 조직을 몽땅 갖고 와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기 전에는 네. 한 명 한 명 갖다 꽂아봤자 네.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는 게 외국의 매출 비중 놓고 그쪽에 무슨 우리의 공장을 짓는다 글로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리콘밸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기업 조직 문화가 되지 않는 한은 글로벌화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S급 인재를 아무리 많이 우리가 인재를 영입했다 하더라도 그 인재들이 오래 있기도 힘들고 와도 원래 기대했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삼성화가 돼야 되고 SK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밥그릇 싸움인 거죠. 그렇지. 이 사람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내가 봐도 좋아. 근데 이게 성공해서 CEO까지 결제받고 사업화되면 내 사업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가 쟤 때문에 찬밥 신세가 돼. 그러면 무조건 딴지를 걸고 회장님 보고 안 되게 막습니다.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CEO들 마인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참신하다. 할 만큼보다는 안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안전 위주로 가기. 기존의 목소리에 훨씬 더 경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IT 기업은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수평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를 듣는 정도였지만 확실히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TSMC 하지만 TSMC도 결국은 대만 기업이라서 그렇죠. 결국은 아시아 기업의 기업 문화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지었던 공장에서 지금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대만 본사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근데 미국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그래서 아무리 아시아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뭐 우리의 고객이 뭐 70%가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 기업 문화나 조직 체계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나마 차이가 있는 거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기업들, 네. 한국 기업이지만 확실히 스타트업의 마인드는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이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대기업인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모기업이 있어. 네. 여기서 가지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일부가 이쪽에 경영진으로 오고 돈을 실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의 마인드를 지금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네.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뭐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급격한 온도의 변화, 그건 당연히 딴 동물도 다 마찬가지나 네. 변화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 거잖아요. 뭐 그렇죠. 맘모스가 왜 변화에 적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은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였으니까. 네. 내가 굳이 왜? 쟤네들이나 제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마인드가 알기는 말은 안 하지만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야 내가 왜 1,000억을 써? 내 혼자 하면 되지라는 그런 반응이라는 게 자존심도 일종의 있고 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할 수 있어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내가 A를 잘하는 것과 B를 잘하는 건 완전히 달라. 이거는 다 알아. 근데 A를 잘하는 거와 A 다시를 잘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네. 근데 A와 A 다시는 비슷하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CEO들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지금은 A 다시와 A 다시 프라임 뭐 엄청 세분화가 나눠지는데 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나는 이거는 조금 하면 돼가 아니라 나는 몰라 새롭게 배워야 되라는 마인드로 하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시작점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내가 가진 리소스가 과거에 성취했던 트로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너무 확신에 차서 시작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발목을 나중에 잡는 것 같아요. 5년, 10년 후에. 네. 하긴 뭐 이병철 선대회장 창업주와 그다음에 이건희 그 이대 회장께서 했던 그 경영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그거거든요. 안 되면 할 수 있는 인재를 얼마의 돈을 주든지 상관없이 정말 압도적인 돈을 줘서 그리고 압도적인 서비스를 줘서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성취시켰잖아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조직 문화의 어려움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IT 기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시작한 기업들은 그 조직 문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예. 얘가 뭐 부사장급 지위를 줘봤자 한 명 그곳에다가 포지셔닝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네. 아예 최고 책임자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요. 한 명 데려올 거면. 네. 근데 최고 책임자로 늘 만큼 정말 강력한 경영 전략 구사하는 CEO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네. 하긴 뭐 CEO가 뭐 경영도 잘하고 기술도 이해하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 가신 출신들이 그 자리 가고 많이 좁아야 세컨드직인데 그러면은 일단 입지가 확 줄어들고 네. 견제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아예 최고 책임자로 줄 게 아니면 아예 조직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거꾸로.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아직 파격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S급 인재들을 데려오긴 해요. 가끔 신문지사에 나는데 그 후에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게 네. 분명하고요. 네. 결국에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대충 하자. 내지는 그냥 빨리 떠나버리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내가 버텨서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 바꿔보겠다. 네. 마음의 열정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게 조직이 큰 만큼 네. 이거를 넘어야 될 저항의 물결도 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개인이 극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요 얘기는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요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이제 종합해서 그러면 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좀 이런 대안과 그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DRAM의 수명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 AI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일시적일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메모리 온리의 기업들은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이제 바크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제살 깎아먹기가 돼 제로섬 게임이 돼 버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큰 전제인 거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게 부제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 이제 유효 기간 저는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그래서 그 동안에 번 돈으로 빨리 우리는 과거에 치킨 게임에서 메모리를 적고 비메모리를 빠르게 적응을 했던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의 사례를 본받아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직은 있다. 돈도 아직은 있다. 네. 특히 HMM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HMM으로 번 돈으로 빨리 HMM에 재투자를 하지 말고 네. 10년 뒤에 메모리 비중을 확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제 화두인 거고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지상에서. 네. 한국 반도체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을 제 책에서는 굉장히 세세 분류로 쪼개가지고 다 시장 점유율을 분석을 했잖아요. 예, 예. 한 5개, 6개 정도 정말 세분류. 네. 우리가 보통 대분류나 중분류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소분류도 아닌 세분류를 가지고 네. 제가 얘기를 했고 거기서 다 해보니 역시 중화권 의존도가 거의 7, 80%. 네, 네. 꼭 중화권 의존도가 아닌 것도 한두 개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3 의존도가 여전히 뭐 70% 이상. 탑3라는 건 내 고객이 한두 명한테 너무 의존이 크다라는 거. 네. 우리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선전하지만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사실은 네.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그런 점이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중국의 의존도 높여.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하는 패권 전쟁, 네. 무역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 의존도를 낮춰서 중국 온리로 바라보다가는 중국의 경제가 사실은 이제 저성장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이 마냥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로컬 기업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한국은 줄어드는 중국 시장을 놓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네. 네. 빠르게 중국의 의존도 낮춰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게 제가 고객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게 역시 제품으로 봤을 때 메모리 의존도를 낮추고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로직이 몇 % 이상 돼야 되고 아날로그, 광학과 센서를 뭐 합쳐서 20%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건 일단 메모리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 네. 10년 후부터는 메모리가 더 이상 제로 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기업별로는 이제 좀 조정을 해야겠죠. 제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는 국가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인 건데 이제 기업별로 가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현재 리소스로 빠르게 진입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아니면 지금 이미 좋은 우호 관계에 있는 고객 파트너에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럼 파트너십 아예 그냥 좋은 조건을 인수해버리는 방향도 있고 설계 업체들을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파운드리 시설들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품 믹스를 다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10년에 생존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부장을 익숙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생태계 육성에서 많이 고민했지만 여전히 장비 국산화를 20%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 30을 돌파 못하고 있고 소재 시장도 50%대에서 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60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중국에 대해서 뭐 반짝 몇몇 제품에 대해서 점유율 높아지는 것만은 신문에서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 그럼 생태계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태계 자세히 다뤘잖아요. 네네. 이미 팹리스에 대한 부분,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OST, OSAT에 대한 부분 네네. 그런 건데 이미 우리가 다 앞서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생태계로 봤을 때도 장비의 자급자익률이 한국과 비슷한 20%를 이미 돌파했고 중국이 네. 소재 점유율도 거의 50%. 네. 한국과 비슷한 수준.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비 소재 국산화에 더 높아질 거예요, 한국보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때문에 외국에서 못 싸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빠르게 국산화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중국이 단순히 뭐 창신 메모리와 양치 메모리 두 개, 그다음에 SMIC 세 개를 축으로 해서 네. 파운더리와 디램 랜드만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생태계 전반을 확보하고 있어요. 네네. 설계 능력 이미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을 생태계를 좀 우리가 고민을 가져야 될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삼성 하이닉스가 독자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나죠. 다 다른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니까 예. 여기부터는 이제 정부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은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칩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네. 이제 소부장이라 할 수는 이제 중소기업들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건 바이 건으로 그냥 거래를 하는 거지 네네. 동반 성장의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현재였어도. 네. 왜냐하면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들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거는 소부장 업체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해주길 원하는 거는 사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개발 단계에서 팹을 개방해 주는 거예요. 네. 진짜 얘네들이 양산하는 똑같은 환경 팹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럼 빠르게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이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는 기껏 어렵게 공동 개발했어. 기술만 빼가고 사람만 빼가. 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 이런 사례가 과거에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또 대기업을 신뢰를 못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비즈니스 관계가 쇼윈도 윈도우 커플인 거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신뢰 바탕이 돼야 생태가 같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는 신뢰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보증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손실을 보장해주겠다. 네. 공동 보증을 해주겠다. 네. 이런 식의 협약, 3자 협약이 들어가면 신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 거죠. 정부 담보가 있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신뢰가 회복이 돼야지 대기업은 팹을 개방을 해주고 소부장 기업은 나중에 우려, 기술 뺏길 거에 대한 우려 없이 전적으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서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 반도체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뭐 네네네. 세액을 일부 돌려주겠다. 뭐 52시간 이건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세액 공제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 같은 게 도와주겠다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소부재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 반도체 10년대에 살아남으려면 현재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우리가 한 6년 전으로 돌아가면 삼성전자의 최고임자가 2030년까지 빅메모리 1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러면은 빨리 실력 있는 팹리스를 인수해야 되는 거다. 네. 공략 전능이 아니라. 왜냐하면 파운더리는 아무리 파운더리 1등을 해봤자 하청업체예요. 네네. TSMC 현재 지금 이걸 대체할 공장이 없으니까 몸값이 높아져 있지만 네. 사실 그거를 사다 쓰는 고객 입장에서 TSMC는 하청업체일 뿐이에요. 네. 더도 덜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파운더리 TSMC를 넘어섰다. 점유율이 네. 1등을 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빅메모리 1등을 한 것인가? 삼성전자 반도체는 1도 없어요. 네. 지금 TSMC 반도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렇죠. 없죠. 네. 그거는 퀄컴의 칩이고 애플의 칩이고 네. AMD의 칩이고 엔비디아 칩인 거지. 그렇죠. 시장 점유율 집계할 때 다 그 기업이 가. 미국 기업들이 싹 가져가요. 그렇죠. TSMC는 점유율 0입니다. 네네. 근데 파운더리라는 게 왜 빅메모리 시장 1위가 되는 거지? 첫 단추에 잘못 이거 끼워졌다는 건 여기를 말씀드렸다는 거였고 네네. 빅메모리를 잘하고 싶었으면 그 돈으로 팹을 짓는 게 아니라 빅메모리 팹리스 업체들을 인수했어야 되는 거죠. 설계 업체들을. 네네. 그 다음에 그 칩 제조는 누가? TSMC 주면 되잖아. 네. 하청 업체한테 주면 되잖아. 네네. 그렇게 가는 것들이 빠르게 비면 그래서 내가 아까 AMD, 엔비디아, ARM 다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인수하는 게 빅메모리 1등을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네. 파운더리를 왜 하지? 하청업자가 왜 되겠다는 거지? 네. 지금 IDM인데 왜 하청업자로 오히려 한 단계 내려가려는 거지? 라는 게 사실은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는 장면이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취약한 거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취약점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설계 능력, 팹리스 쪽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점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HBM에서 번 돈으로 팹리스 투자를 해라. 제조? 우리가 왜 다 하려고 그래. 네. 뭐 굳이 우리가 모든 걸 IDM 할 필요 없잖아. 네. 지금 IDM의 경쟁력이 팹리스 플러스 파운더리 연합군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텔과 AMD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텔 분사론이 나와서 야 니네 제조는 TSMC 주고 설계는 뭐 브로드컴이나 뭐 퀄컴 줘라. 네. 이게 뭐냐 IDM의 취약점이 이제 한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무게 중심이 최근에 오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제작 역량이 뛰어난 뭐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풍미를 했다.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풍미를 했으나 최근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 분위기가 이런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팹리스 업체가 중요해지면서 팹리스 업체한테 모든 게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인텔을 통해서 확연하게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인텔 분사 얘기, 매각 얘기 나면서 매각 주체로 언급되는 게 다 팹리스 기업들이에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하드웨어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고 네. 제가 책에도 분석을 했지만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5년 단위로 반도체의 탑 10 리스트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예. 과거에는 다 IDM이
10개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IDM은 독립적인 반도체를 완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직접 설계도 네. 하고 제조도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네. 인텔과 같은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팹리스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오히려 팹리스 기업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네. 10개 중에 4개 기업 40%인데 이 40개 기업이 다 탑5, 탑6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상위권을 다 포진하고 있는 게 팹리스 기업들이다. 네. 그 다음에 인텔의 인수 주체로 언급되는 것도 다 팹리스 기업이다. 이 네. 얘기는 이제 하드웨어 파워에서 반도체의 헤게모니 축은 네. 설계,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고 이미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하드웨어에서도 또 한 단계 밑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더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네. 에서 저는 퀘스천이 드는 부분이고요. 네. TSMC가 아무리 지금 만들어주지만 결국에는 팹리스의 종속 업체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IDM보다도 더 종속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더리를 할까라는 네.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파운더리 팹리스 연합군보다 IDM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책 앞부분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소재물 보면은 원칩이 필요해라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언제까지 지금 메모리가 칩 단위에서만 공급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독립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로직 IC 칩에서 머물 것인가? 지금 제가 AI 반도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네. HBM 각광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메모리 DRAM이잖아요. 네. 그래픽 메모리인데 그래픽 메모리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네. 있었고 근데 왜 HBM이 각광을 받느냐? 여기에 약간 설계 영역의 한 발을 집어넣은 메모리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유리기판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섬유 칩에 대한 얘기 나오죠. 네. 이게 다 뭐냐면 칩의 성능 문제가 아니에요. 단인 칩의 성능을 개선하는 건 이제 거의 한계가 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무의 법칙이 이제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칩에서 성능이 높아지려면 회로 선폭이 좁아져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죠. 네. 디램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10나노대로 가면서 네. 원래 옛날에 보면 20나노 칩 다음에는 10나노가 나왔어야 돼요. 다음 배. 예, 예. 근데 19나노, 18나노, 17나노, 16나노 이렇게 나잖아. 예.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하드웨어적인 혁신은 한계와 다 도달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게 하나 그게 설계 역량인 거고 네. 그래서 팹리스가 우세해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패키지로서 칩셋 전체에서 퍼포먼스 그러다 보니까 이게 TSMC 역량이 돼버린 거예요. 예. 네. 거기에서 TSMC가 우세를 잡은 거지 이게 패키지 쪽인 거예요. 단일 칩의 제조 능력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 영향인데 여기에서 갈증을 느낄 거예요. 패키지로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유리기판 도입했고 그 다음에 구리 케이블 대신에 그 우리가 보드에 있는 거를 다 광 케이블로 바꿨어.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 여전히 GPU나 CPU는 따로 칩셋, 네. HBM은 따로, 메모리 따로. 그 사이는 외부 인풋 아웃풋 단자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되니까 네. 여기가 속도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전력도 다 잡아먹고. 그럼 그 다음에 갈증이 느끼는 거는 하나가 이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 메모리와 GPU도 이제 TSV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CPU가 또 남았죠, 영향이. 네. 근데 이거를 지금 CPU 따로 GPU 따로 고층 아파트로 짓는 게 방법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여전히 부피도 위로 커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전히 TSV로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로직 회로상에서 많은 데이터의 송수신은 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네. 그냥 칩 하나가 CPU 기능도 갖고 있고 그래픽 기능도 갖고 있고 메모리 기능도 갖고 있으면 다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예. 이게 멀티 퍼포먼스 칩이라는 거고 네. 그거가 이제 궁극적인 저는 반도체에서의 네. 등장해야 될 거고 이게 지금 저 원칩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그러면 개발을 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 거고 중간 단계가 이제 PIM이라는 건데 네. PIM이라는 게 일정 부분 프로세스의 기능을 메모리 갖고 있겠다는 건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 거고요. 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죠. 그래서 PIM은 여전히 프로세스는 존재하는 거예요. 네. 아주 단순한 것만 내부의 서큐트에서 돌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냥 한 칩에서 다 되면 좋겠다라는 게 멀티 퍼포먼스 칩이고 이제 원칩인 건데 네. 이제 이거를 메모리 기반의 기업이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게 더 가능할 거냐 네. 아니면 프로세서 업체들이 접근하는 게 더 빠를 거냐 네. 그럼 아니면은 팹리스가 접근하는 게 빠를 거냐 네. 그 다음에 팹리스가 나왔으니까 그럼 IDM하고 팹리스가 구분했을 때 그럼 네.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서 나름대로 뭐 정교한 분석은 물론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IDM이 여전히 팹리스 파운드의 연합군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거는
설계와 공정 사이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밀접해야 되고 네네. 그 연구원들이 진짜 같이 밤을 새면서 토론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빠르게 피드백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팬리스와 TSMC 같은 파운더리 사이에 완전 독립된 회사인데 그게 아무리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해도 IBM까지 될 수는 없어요. 네, 출근지가 다르니까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거리가 많이 있죠. 다르고 독립된 회사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요 일단은.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IBM에게 저는 좀 더 가점을 주고 싶었던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메모리와 프로세서나 로직 중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냐? 메모리 경험이 없는 프로세서 업체나 네네. 프로세서 경험 없는 메모리 업체는 저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한 반보 앞서 있는 건 누구냐? 현재든 과거든 두 개를 다 경험했던 기업들. 그게 결국에는 IBM이면서 두 개를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국의 인텔이고 네. 하나는 한국의 삼성전자. 예. 그런 면에서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정에까지 두 개를 다 경험하거나 지금 그거에 리소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훨씬 유리하죠. 예. 온리 하나만 해본 기업보다는 그런 면에서 또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엮으면 종합적으로 누가 가장 10년 후 혹은 20년 후가 될 수 있는 원칩이 나오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유리한 고지의 잠재적인 능력,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네. 순위를 먹여봤는데 최종 결론은 이제 책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은 뭐 쉬운 과정에서부터 뒤쪽으로 가면 좀 어려운 내용까지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야, 지금 딱 이 마지막 얘기해주신 바로 이게 어제 뉴스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메모리를 표준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소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어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을 향한 그 발걸음들이 지금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반도체 업체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10년 후 반도체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이주환 박사님의 말씀, 현실화되고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 해주실 게 있으시면? 네,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유행을 타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볼 때 그냥 뭐 간단하게 몇몇 부분들을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고 필요할 때 그 파트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그쵸. 저자 입장에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사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제가 정말 맨투맨을 만난 강연을 통해서 하려면 총 강연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책은 2만 원이잖아요. 1000분의 1 가격으로 저한테 2천만 원어치 강연을 듣는 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강연을 들으면 그 데이터는 슉슉 사라지고 끝나잖아요. 책은 두고두고 볼 수 있잖아요. 차트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분의 1이면 싸다. 그래서 뭐 꼭 책을 팔기 위함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연을 듣긴 쉽지 않잖아요. 기업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책 한 권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궁금해져서 더 이상 듣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뭐 조직이나 기업 차원에서 이제 강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기껍게 책에 없는 내용 포함해서 오늘도 책에 없는 내용 좀 나왔잖아요. 이제 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기업마다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핀포인트 레슨식으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그 반도체 그 용어 개념 정리가 초반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혼란 속의 혼란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책을 쫙 읽어보시면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아 이래서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각도가 이렇게 해서 얘기했고 이주환 박사님 이래서 얘기한 거구나 라는 개념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이제 초보자분들 그 반도체 공부 좀 해보고 싶고 반도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반도체 패권 전쟁 10년 후 한국 반도체 업체, 한국의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 주제로 우리 이주환 박사님과 이제 이주환 작가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보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채워주신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